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옥순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몸져 누웠지요. 아이고 얘 옥순아. 이 어미가 몸이 좋지 않아 벌이를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너무 염려 마시어요. 제가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볼게요. 아이고 얘야 세상 경험도 없는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한단 말이냐. 주막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생계를 꾸려온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자 모녀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어요. 옥순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나가 할 일을 찾아보았지요. 저 주인어른 혹시 제가 할 일 좀 있을까요? 평소장에 나오면 예쁜 비단을 보며 항상 부러워했던 옥수는 포목점을 제일 먼저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너는 비단 경험이 있느냐? 경험은 없지만 일만 시켜주신다면 잘할 자신은 있습지요. 얘야,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단다. 그리고 비단 일은 아무나 받아줄 수가 없으니 그리 알 거라. 옥수는 다른 상점 몇 군데를 더 다녀봤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옥수는 세상의 벽을 크게 느꼈지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야. 나는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을까? 자신에게 크게 실망한 옥수는 어깨에 힘이 쭉 빠져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다른 처녀들처럼 남의 밭에 가서 일하거나 나물 캐는 일밖에 해보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그런 일만 해서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두 모녀가 살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옥수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점에서 일거리를 찾아다닌 것이었지요. 그런데 상점에서는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옥순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옥수는 어깨가 축 처져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요. 그렇게 힘이 빠져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장터 끝자락 땅바닥에 웬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쳐갈 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할머니를 불쌍하게 여긴 옥순이는 얼른 그녀에게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옥순이가 한참을 흔들어대니 할머니가 잠시 후 힘겹게 눈을 떴지요. 니기요? 저는 지나는 사람이어요.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와봤어요. 아이고 저런, 내가 또 쓰러졌던 게로구나. 어디가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늙으니 나도 모르게 가끔 쓰러지곤 한단다. 그러셨군요. 제게 업히셔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옥순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지요. 아이고 처녀에게 미안해서 어떡해.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제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옥순은 여린 몸으로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리키는 길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작은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이요. 이 집이 내 집이요. 옥수는 할머니를 등에 업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방 안에 눕혀드렸지요. 그런데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다른 가족분은 없으세요? 그렇단다. 나는 평생 혼인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단다. 할머니가 평생 홀로 살고 있다는 말에 옥수는 왠지 가슴이 아렸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울지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옥수는 할머니 저녁밥을 챙겨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해볼 만한 일은 있더냐? 포목점하고 몇 군데 더 가봤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어요. 해서 내일은 다른 곳을 몇 군데 더 가보려고 해요. 그래 내가 마음고생이 많겠구나. 허나 실망은 말거라. 내게 꼭 맞는 일이 찾아질 것이야. 그 후로도 옥수는 장터를 돌며 일할 곳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옥순을 받아주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옥수는 어머니가 일하던 주막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주머님, 제 어머니가 하던 일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야, 일을 어쩌냐. 우리는 매일매일 장사해야 해서 벌써 사람을 구했단다. 어머니가 일하던 곳을 찾아가 봐도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옥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도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몸져 누워 있고 쌀독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헌데 이제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본 상태라 더 이상 가볼 곳도 없었지요. 때는 늦가을이라 밭일도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지요. 옥수는 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 장독대에 물 떠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제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제 어머님의 진지를 챙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굶어도 좋으니 제 어머님 진지만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옥수는 밤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조금 남은 쌀로 어머님께 밥을 지어드리고 옥수는 벌써 3일째 굶고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쌀은 어머님께 한 끼만 지어드리면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마지막 한 줌의 쌀로 어머님 밥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쌀인데 이제 어쩌면 좋지? 옥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 밥을 챙겨 어머님께 가져갔지요. 어머니, 일어나 진지 드셔요. 아니, 얘야. 요즘은 어째 항상 내 밥만 가져오는 것이냐. 어머니, 저는 밖에서 일하면 밥을 주니 걱정 마셔요. 그러니 어머니만 드시면 돼요. 어머니는 옥순의 눈물 섞인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서도 이슬이 반짝였지요. 마지막 남은 쌀로 지은 밥이라는 것을 아는 듯 어머니는 오늘따라 밥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식사를 볼 수 없었던 옥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하염없이 울었지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셔요. 그녀는 울고 또 울면서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크나큰 불효이니 적어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도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굶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도 상황을 아는 듯 방 안에 누운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옥수는 벌써 나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부엌에서 눈물만 흘렸지요. 두 모녀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이 그저 절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죽음뿐이었지요. 그리하여 두 모녀는 각자의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옥수는 울다 말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포목점 여인이 마당에 서 있었지요. 아니, 제 집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내 집이 여기였구나. 다행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셔요? 며칠 전 내가 나의 스승님을 도와줬다 들었다. 스승님이라면 혼자 사시는 할머님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렇단다. 그분이 나의 스승님이시란다. 헌데 스승님께서 널 찾아서 포목점으로 데려오라 하시더구나. 경험이 없다고 쫓아냈던 바로 그 포목점 여인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 옥수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는답니까? 그건 아마도 스승님께서 너를 제자로 받아주려 하시는 것 같다. 그 말에 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쓰러진 할머니를 집까지 업어다 드렸을 뿐이었지요. 헌데 제자라니 감히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스승님의 안목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단다. 스승님은 아무에게나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그것은 내게서 재능을 보셨기 때문일 거야. 스승님은 오랫동안 궁에서 쓰는 비단을 감별해 납품해 오셨다. 그만큼 비단에 대해선 조선 최고의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아, 그러셨군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군요.
지금 내가 있는 포목점도 스승님의 것이야. 그리고 스승님께는 내가 평생의 두 번째 제자였거든. 헌데 그런 스승님께서 널 세 번째 제자로 선택하신 것 같다.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니야. 아마도 스승님께는 내가 마지막 제자가 될 것 같다. 스승님께는 정말 고맙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염려 말거라. 너는 그저 스승님의 안목을 믿으면 된다. 옥수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드디어 일자리가 생긴 것이었지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옥수는 무척 흥분이 되었지요. 그리고 옥순의 처지를 간파한 포목점 여인은 쌀집 아저씨를 불러 쌀독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곡물과 식재료를 잔뜩 들여주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옥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갑자기 쌀독에 쌀이 가득해지니 어머님 진지도 거르지 않고 챙겨드릴 수가 있게 되었지요. 이제부터 너는 먹고 사는 것은 신경 쓰지 말거라. 단지 너의 능력을 발굴해 조선 최고의 비단 감별 명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단 감별뿐만 아니라 침방 수방 내가 배워야 할 게 아주 많단다. 그러니 내일부터 당장 나와 열심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포목점 주인이 돌아가고 옥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포목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쌀독에 쌀도 가득 채워주셨어요. 참으로 잘 되었다, 아가.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머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옥수는 포목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포목점 여인과 스승님은 벌써 나와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안녕하셔요, 스승님. 그래, 내 고운 심성이 우리의 인연을 이어주었구나. 아니어요, 스승님. 누구라도 쓰러진 스승님을 보았으면 그리했을 것이어요. 얘야, 내가 쓰러졌던 그날 나는 혼자 걸을 수도 있었느니라. 헌데 너의 얼굴을 보고 내게 큰 재능이 있음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지. 해서 너의 심성을 보기 위해 내 등에 업힌 것이야. 그리고 내가 저녁상까지 챙겨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집을 나가는 것을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지. 그것은 너의 천성이 곱게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알아보니 효심이 참으로 깊더구나.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부터 너는 나의 세 번째 제자이다. 그러니 열심히 한번 배워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옥수는 본격적으로 포목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허드렛 일부터 닥치는 대로 모두 했지요. 그리고 틈틈이 비단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비단이라도 만들어진 철에 따라 달랐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누에와 그렇지 않은 누에에 따라서도 달랐고 뽕입 환경에 따라서도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났지요. 그러다 보니 비단실의 품질은 수십 수백 갈래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아 보여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 이걸 놓치면 최상품이 안 되는구나. 어느 실로 원단을 짰느냐에 따라 비단의 품질은 천차만별이었지요. 궁에 납품되는 원단은 그 중에서도 최상품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척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공부해야 할 게 무척 많았지요. 시중에는 비단실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최상품의 필수 조건을 속인 제품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감별해내지 못하면 궁중 납품은 불가능했지요. 옥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철주야로 비단실의 견본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공부했지요. 그리고 스승님의 배려로 어머님은 의원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수는 비단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옥순의 비단 감별은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어느 날 스승님과 순아 언니가 옥순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옥순아, 이 비단을 한번 살펴보거라. 예, 언니. 어느새 옥순은 포목점 여인과 언니 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는 신뢰가 쌓이고 가까워져 있었지요. 언니는 5개의 다른 비단을 한 고에 펼쳐 놓았습니다. 문양도 비슷하고 색도 비슷했지만 단 한 필만이 궁중 채색 공정을 거친 최상품 비단이었지요. 이 가운데 궁중 비단을 한번 골라보거라. 네, 언니. 옥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옥순에게는 첫 번째 시험이었지요. 그동안 반년 이상을 갈고 닦은 실력을 스승님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옥순은 침착하게 비단의 결을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의 꼬임과 무늬의 결 방향, 빛에 반사되는 색감의 차이를 세심히 관찰했지요. 그리고 곧 옥순은 한 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비단입니다. 그 비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비단은 유독 실의 결이 깊고 부드러우나 강하고 최상품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면 진홍빛이 은은히 맺히는 것이 궁중 채색 비단의 특징입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스승님과 순아 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허, 몇 년을 봐도 어려운 감별을 너는 정교하게도 반년 만에 정확하게 찾아내는구나. 스승님이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손끝은 타고났다. 비단실에 숨을 읽을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남들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일을 옥순은 반년 만에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스승님께 인정을 받으니 옥순은 너무너무 기뻤지요. 그렇게 또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치러졌지요. 이번에는 5개의 최상품의 비단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이 중에서 단 한 개만이 아주 미세한 흠결이 있는데 이를 찾아내 보거라. 알겠어요, 언니. 옥순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5개의 비단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승님은 한켠에서 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지요. 옥순은 손끝으로 비단의 결을 만져보고 빛에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것이옵니다. 그래,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순아 언니는 날카로운 눈매로 옥순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역시 두 손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 비단은 다른 것들과 달리 한 올의 실의 꼬임이 미세하게 역방향으로 꼬여 있습니다. 표면 무늬 또한 물결처럼 고르지 못하고 빛을 비추면 은은한 푸른빛이 아닌 탁한 감남빛이 도는 것이 흠결입니다. 가장 정교한 직조 과정에서 실이 어긋난 흔적이라 생각하옵니다. 그 순간 순아 언니는 다급히 옥순이 집어든 비단을 다른 비단들과 함께 들고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아주 희미한 감남빛이 번져 보였지요. 이는 순아 언니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사실 이 흠결은 나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옥순이 너는 이미 장인의 경지에 올랐도다. 너의 감별 실력이면 이제 궁에 들어가는 비단을 내가 감별해도 되겠구나. 스승님은 옥순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를 어쩔 뻔했느냐. 우리 포목점은 왕실의 비단 납품을 수십 년간 독점해왔다. 그만큼 완벽하게 감별해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란다. 옥순이 내가 있어 이제야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스승님은 자신의 뒤를 이을 수제자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허나 내색은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옥순은 스승님께 인정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상품의 비단을 찾는 귀부인들은 한결같이 스승님을 통해 비단을 구하고 있었지요. 그만큼 스승님의 명성은 대단했고 돈 많은 귀부인들이 스승님만 찾았습니다. 다음 달 궁궐 납품 감별은 옥순이 내가 해보거라. 스승님의 말에 순아 언니도 옥순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겐 아직도 부족한 게 많사옵니다. 헌데 어찌 감히 제가 궁궐의 비단을 감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한번 해보거라. 궁궐의 비단 납품을 시작하면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스승님이 직접 감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헌데 이제 1년밖에 안 된 옥순에게 감별을 맡기는 것은 정말 의외였지요. 그런 모습의 두 번째 제자였던 순아 언니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이 되자 옥순은 궁에 납품될 비단을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점의 흠결도 없어야 하기에 최선을 다해 감별을 시작했지요. 그렇게 옥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궁에 납품할 비단의 감별을 모두 마쳤습니다. 스승님, 궁에 납품할 비단의 감별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냐 그래. 감별은 철저히 했겠지. 네, 스승님, 단 한 점의 흠결도 없이 완벽하게 감별했나이다. 오냐 그래. 수고했다. 이만 들어가 쉬거라. 석 달에 한 번씩 궁의 비단을 납품하는데 이후로는 계속 옥순이 감별을 하였지요. 그렇게 옥순의 비단 감별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갑자기 한성부에서 감찰이 나왔습니다. 실례하오. 나는 한성부에서 나온 감찰 허준령이요. 아니 감찰이 여긴 어인일이요? 최근 궁중에 납품된 비단의 분량이 섞여 있어 조사를 하고 있어. 아니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소. 우리는 납품 전에 비단을 철저히 감별하고 있소이다. 나도 익히 이곳의 명성을 들어 잘 알고는 있어. 허나 근래 궁중에 납품된 비단들 중에 불량한 비단이 계속 섞여 들어왔으니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어. 그러니 순순히 조사에 협조하시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어서 조사를 해보시오. 내 평생 나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살아온 사람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요. 우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소이다. 감찰관은 포목점의 비단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별은 누가 하셨소? 제가 했습니다. 감찰은 옥순을 의심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감별을 하셨소? 반년이 되었으니 제가 감별한 것은 2번 납품이 되었소. 보아하니 무척 젊어 보이는데 제대로 감별할 능력은 있어. 내가 보장하오. 이 아이는 한치의 흠결도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아이요. 스승님의 말에도 감찰관은 옥순을 의심하는 눈치였지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최근에 발생되었소. 그것도 한 달 전에. 해서 상의원 제조께서 특별히 조사를 해보라 명하시었소. 궁에 납품한 비단에 흠결이 있다는 말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었지요. 이번 일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관련자를 찾아 엄히 처벌하라는 명이요. 감찰관은 비단 납품 장부와 표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비단이 들어온 경로도 철저히 조사했지요. 비단의 원단과 원사에 대한 조사도 꼼꼼히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두 어디들 가지 마시오. 감찰관이 나가고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중에 옥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너무 떨지 말거라. 나는 너를 믿는다. 분명 다른 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게야. 그러니 한성부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꾸나. 스승님은 옥순을 믿어주었지만 옥순은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행여나 자신의 실수로 드러나면 스승님께서 수십 년간 지켜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미리 짐작하지 말거라. 정확한 것은 한성부에서 밝혀내지 않겠느냐. 저 감찰의 눈은 보통 눈이 아니다. 반드시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찾아낼 것이야. 그날 이후 옥수는 밥도 넘어가질 않고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힘겹게 생긴 일자리에서 쫓겨날까봐 그녀는 안절부절했지요. 얘야, 요새 무슨 일이 있느냐? 어째 안색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할 때는 좀 쉬어가며 하거라. 밤낮 없이 비단만 붙들고 사니 병날 때도 되었지. 그래도 내 덕에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이 어미 병도 낫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 어미도 병만 다 나으면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다. 그러니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키지는 말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옥수는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무척 초조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몰라보게 살이 쭉 빠졌지요. 며칠 후 한성부에서 옥순을 들어오라는 정갈이 왔습니다. 얘야 떨지 말고 침착하게 다녀오거라. 그래 떨지 마. 한성부도 다 사람 사는 곳이란다. 네, 알겠어요. 옥수는 얼굴이 창백해져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성분의 감찰실로 찾아갔지요. 이곳에 앉으시오. 옥순이 의자에 앉자 감찰관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궁에 납품되는 날짜를 아는 사람은 누구누구요? 그것은 저희 셋밖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셋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이겠구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감찰관은 옥순을 의심한 듯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바른 대로 대시오. 납품 일자를 누구에게 알려주었소? 나는 누구에게도 날짜를 알려준 적이 없소. 더 조사해보면 다 나올 것이니 거짓말하지 마시오. 내통하고 있는 외부인은 누구요? 감찰관은 옥순이 누구와 짜고 비단을 바꿔치기 했는지 계속 캐물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궁중에 납품된 비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소. 헌데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요. 왕실의 옷을 만드는 상의원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이다. 감찰이 자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것에 옥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직도 병이 낫지 않은 어머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지요. 행여나 잘못되어 감옥에 갇히는 날에는 어머님의 건강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한양의 또 다른 상단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요. 그래, 궁중 비단거는 어찌 되어 가고 있느냐? 지금 한성부 감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들었어. 아니, 상의원에서 처결하면 될 일을 어찌 한성부 감찰이 나섰단 말이냐? 듣기로는 상의원 제조가 수사를 의뢰했다 하오. 아니, 그놈의 영감탱이는 어째 꼭 일을 크게 벌인단 말이냐? 한 곳에서 수십 년간 독점을 해왔으면 이제 바꿀 때도 되었건만 에이 쯧쯧. 그리고 그 할망구 보목점에 새로 들어온 젊은 감별사가 있는데 한성부에서는 그녀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것 같소. 그래서 지금 그녀를 잡아다 조사 중이라 하오. 지놈들이 조사를 해봤자겠지만 이번 일로 우리 쪽에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걱정을 하지 마시오. 만에 하나 그년이 입을 열면 그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해놨으니 함부로 입을 열지는 못할 것이오. 만약 그년이 입을 열 것 같으면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야. 알겠소. 걱정 마시오. 다음번에 납품할 때도 그년이 날짜를 미리 알려줄 것이오. 그럼 그때 또 비단을 바꿔치기 하면 상의원에서도 이젠 바꾸려 하지 않겠소. 아무튼 이번 일은 우리 상단에 무척 중요한 일이다. 궁중 납품건을 반드시 손에 쥐어야 전국 비단 시장을 우리 동방사가 장악할 수 있을 것이야. 알겠소. 걱정 마시오. 그년이 우리 손에 있는 한 대행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오. 한양에 있는 커다란 동방사라는 상단에서는 비단 시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중 납품건을 낚아채 그것을 명분으로 전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지요. 그날 밤 대행수의 수아는 여순아를 찾아가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한성부 감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들었다. 만에 하나 내년이 입만 뻥긋해도 내년의 가족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야. 제발 이제 나 좀 놔주면 안 되겠소. 스승님 뵐 면목이 없어 죽고 싶은 심정이요. 내년은 내 맘대로 죽을 수도 없다. 행여나 죽기라도 한다면 내년의 가족도 모두 몰살될 것이야. 그러니 허튼 생각 말거라. 여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스승님을 배신하고 도저히 살 수는 없었지요. 허나 자신의 뜻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그녀는 살아야만 했지요. 한편 그날 밤 동방사의 대행수는 호판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이 늦은 시간에 어인 일인가? 대감께서 이번에도 힘 좀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또 무슨 힘을 써달라는 것이야? 아, 그 상의원 제조영감께서 꼭 그 할망구를 싸고 돈이 빈틈이 없어. 그러니 대감께서 상의원 제조영감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되겠소?
그 자리는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네. 주상의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야. 그럼 내가 상의원 제조 영감에게 비리를 만들어 덮어 씌워주면 명분은 되겠소? 명분만 확실하면 제조 따위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알겠소. 그럼 내가 제조 영감에게 빼도 박도 못할 비리를 만들어 줄 테니 대감께서는 그 자를 꼭 좀 처리해 주시오. 알겠네. 허나 이번 일은 은자 한 상자로는 안 될 것이야. 이번 일로 내가 비단 시장만 장악하면 그깟 한 상자가 문제겠소. 내 10상자라도 내리다. 동방사의 대행수는 야심이 넘치고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지나온 길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었지요. 한편 한성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옥수는 돌아오면서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한성부 감찰은 내부에서 누군가 납품 일정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이동 과정에 누군가 비단을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점에서 궁에 납품하는 기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승님과 언니 그리고 나뿐이야. 그런데 도대체 이런 정보가 어떻게 샜다는 거지? 헌데 감찰은 나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게 가슴이 아파. 옥수는 생각 끝에 늦은 밤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주무시는지요? 저 옥순이옵니다. 아니, 아직 안 자고 있다. 어서 들어오너라. 옥수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조사는 잘 마친 것이냐? 네, 잘 마쳤습니다. 헌데 이상한 점이 있어 의논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엇이 이상하더냐? 한성부 감찰은 납품 일정을 외부로 유출해 중간에서 원단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상점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요. 아니, 날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셋뿐인데 누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 가지 묘책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이번에는 납품 일자를 가짜로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도 가짜를 납품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한성부 감찰과 짜고 비단을 중간에 누가 손을 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너와 나만 아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순아 언니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리 해보거라. 허나 순화의 마음이 다쳐서는 안 될 것이야. 만에 하나 이번 일로 진실이 밝혀지면 분명 순아 언니에게 무슨 말 못한 사정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럼 그것까지 한성부의 말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 익히 너의 총기를 믿으니 그리 해보거라. 스승님에게 허락을 받은 옥수는 다음 날 일찍 한성부 감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스승님과 의논한 내용을 말해 주었지요. 좋은 생각이요. 내 관원들에게 사복을 입혀 운반 과정을 모두 철저히 감시해 보겠소. 그리고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만에 하나 정보가 유출된 게 확실해지면 그것은 분명 스승님의 두 번째 제자인 순아 언니가 틀림없소. 헌데 그분은 일부러 그럴 분이 절대 아니요. 분명 누군가에게 큰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리했을 것이요. 그러니 순아 언니의 뒤를 조사하여 협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잡아주시오. 당신의 말이 맞다면 당신의 추리력은 대단하오. 내 약속하리다. 날짜가 유출된 게 드러나면 곧바로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녀 뒤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잡아내겠소. 옥수는 한성부 감찰과도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목점으로 돌아왔지요. 그래, 어제 조사는 잘 받은 것이야? 물어보는 순아 언니의 표정이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응, 언니.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아침에 늦잠 잤어. 그래, 감찰은 무엇라 하더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내용을 함구하라 했어. 그렇구나. 조사받느라 내가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그때 스승님이 들어왔지요. 스승님, 이번 납품 일자를 언제가 좋을런지요? 내달 금음날로 하자꾸나.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럼 그때에 맞춰 비단을 준비해 놓겠사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포목점 앞에는 소달구지들 여러 개가 줄 서 있고 비단이 가득 실렸지요.
그리고 소달구지들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 뒤 멀찍이서 한성부 감찰 허준영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변복한 관원들이 길목 요소요소에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가 한적한 골목에 이르자 어느 창고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이를 이상히 여긴 감찰이 곧바로 명령했습니다. 저곳이다. 저곳을 덮쳐라. 감찰의 명령에 한성부 관원들 수십 명이 창고 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꼼짝 마라. 창고 안에는 한쪽에 비단이 쌓여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마차에 실려 있는 비단과 바꿔치기 하고 있었지요. 왕실의 비단을 훔친 내놈들을 대역죄로 추포한다. 아니 이자들이 어떻게 알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냐? 관군들이 들이닥치자 왈패들과 짐꾼들은 모두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허나 입구까지 틀어막은 관군들 때문에 모두 포박되고 말았지요. 그러자 그때 옥순이 달려와 감찰에게 말했습니다. 감찰날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수나 언니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걱정 마시오. 내 이미 뛰어난 관원들을 그녀 주변에 배치해 놨소. 그러니 안심하시오. 한편 그 시각 비단 바꿔치기가 들통나고 수하들이 잡혀갔다는 말에 동방사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를 어떻게 했기에 한성부에 걸렸단 말이냐. 병신 같은 놈들 같으니라고. 대행수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안절부절을 못했지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년이 입을 열면 우리도 끝장이다. 오늘 밤 그년과 그년의 가족을 감쪽같이 모두 처리하거라. 알겠어. 대행수는 여화순과 그녀의 가족을 모두 죽이라 명했습니다. 지금껏 그녀의 가족을 볼모로 삼아 그녀를 협박해왔던 것이었지요. 그날 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지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지요. 다들 세상 모르고 태평하게 잠들어 있군. 오늘이 내놈들의 제삿날이다. 살수는 검을 빼어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와 살수의 양팔에 하나씩 박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날아온 화살은 살수의 두 다리에도 박혔지요. 으악! 그 바람에 살수의 손에서 검이 떨어지고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내놈이 나타날 줄 알았다 이놈. 어둠 속에서 허준영과 10여 명의 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봐라 이자를 한성부로 압송하라. 알겠소, 감찰. 관군들은 살수를 한성부로 잡아갔습니다. 한성부 감찰 허준영은 잡아온 자들을 하나고 빠짐없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내놈이 다 뒤집었을 것이다. 왕실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은 대역죄로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야. 그러니 살고 싶거든 뒷배를 모두 불어야 한다. 우린 억울하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입에 불칠이나 하면서 사는 떨거지들이란 말이오. 보아하니 내놈은 스라의 3명의 자녀를 두었더구나. 헌데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불쌍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왈패는 고개를 떨구고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알겠소. 모두 불면 나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 모두 불면 죽음은 피할 것이다. 그리고 형기를 최대한 줄여주겠노라. 왈패는 결국 살기 위해 모두 불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단 동방사의 대행수와 그들의 뒤를 봐줬던 호판대감까지 모두 잡혀와 죄값을 받게 되었지요. 대행수는 모든 것을 잃고 참수되어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자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요. 스승님의 첫 번째 제자도 그자가 죽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협조를 하지 않자 그녀를 죽여 흔적을 없앤 것이었지요. 그리고 형판대감은 삭탈관직되어 땅끝마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철통 같던 그들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사건이 모두 해결되자 여순아는 포목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막을 모두 들은 스승님과 옥수는 여순아를 찾아갔지요. 얘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작 내게 말하지 그랬니?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제 가족을 몰살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데 아니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너도 큰 피해자였다. 그러니 모두 잊고 가게로 나오너라.
그래요, 언니. 언니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마음을 먹은 그자들이 문제지요. 그러니 후를 털고 같이 잘해봐요. 모든 것이 드러나자 여순아는 면목이 없어 포목점이를 결국 포기했지요. 스승님과 옥순이 달래봤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채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옥순은 그녀의 부모님을 돌보며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순에게 한 통의 쪽지가 전달되었지요. 쪽지를 펴보니 연못가 정자로 나와달라는 한성부 감찰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옥순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바짝 긴장이 되었지요. 아니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왜 날 연못가로 나오라는 것이지? 옥순은 살짝 겁먹은 채 연못가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감찰 허준영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낭자. 또 무슨 사건이 터졌나요? 오늘은 사건 때문에 보자고 한 것이 아니요. 아니 그럼 무슨 연유를 나를 보자고 한 것이요? 오늘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신을 알게 되었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 당신을 마음에 두게 되었소. 자신을 마음에 두었다는 감찰의 고백에 옥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겁주고 야단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좋아한다니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소. 내 직업이 그런 걸 어찌하겠소. 내 100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할 테니 나의 순수한 마음만은 외면하지 말아주시오. 거참 고양이가 쥐보고 혼인하자는 꼴이요. 내 평생 쥐가 되어 당신을 고양이처럼 섬기겠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오. 당신의 말만 듣고 혼인을 결정할 수는 없소. 앞으로 당신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리다. 정말이요. 그럼 내게 기회를 주는 것이요. 아직 기회를 준다고 하지는 않았소. 하는 것 보고 결정한다 했소. 그 후로 허준영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차 장모님이 되실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순이 어머님은 미래 사윗감으로 허준영을 점찍어 놓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이 옥순을 불렀습니다. 이젠 나도 나이가 들어 눈이 흐리다. 허니 이제 이 포목점은 네가 맡아 운영을 하거라. 스승님 아직도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많습니다. 제가 이 큰 상점을 맡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이지요. 그래도 내 마지막 제자가 총명하고 능력이 출중하니 내가 아무 걱정이 없다. 훗날 스승님은 수십 년간 운영해온 한양에서 제일 큰 포목점을 옥순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옥순은 불과 3년 만에 한양에서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옥순은 궁중 비단 납품을 넘어 고가의 귀부인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지요. 그녀의 비단을 감별하는 능력은 조선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꽃피는 봄날 옥순과 허준영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선행은 반드시 복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옥순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집으로 모셔가 밥까지 지어드리고 나왔지요. 그녀가 대가 없이 베푼 선행이 오늘의 한양 갑부 옥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작더라도 선행을 쌓는 것은 훗날 내가 받을 복을 저축하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